자, 보도록 합시다. 자, 10분 동안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이제 그 독서 지문을 풀 때 할애해야 되는 시간이 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 하나에 문제가 5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문제, 6문제가 있는 지문들은 지문의 길이도 물론 지금 한 거는 조금 그래도 비교적 짧은 분량이긴 하지만 오히려 짧은 문장에 5문제, 지문에 5문제가 있다는 건 굉장히 깊이 있게 물어본다는 뜻도 되거든요. 알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6문제가 되는 지문들 같은 경우는 6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주제복합, 가나로 구성된 경우는 무조건 6문제입니다. 알겠죠? 그 외에도 보통 5문제가 나오는 거는 요즘은 독서 길이도 좀 많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좀 긴 문제, 지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수에서 한 5분에서 6분 정도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5문제짜리는 한 10분에서, 알겠지? 맥시멈 쓴 게 11분 정도.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6문제짜리는 한 뭐 10분에서 12분 사이. 요 정도 이제 분량의 시간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반면에 3문제, 4문제짜리는 지문의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문제도 약간은 좀 전체적인 내용을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문제수 더하기 약 3분에서 4분 정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문제짜리 같은 경우는 6분에서 7분. 4문제짜리 같은 경우에는 한 뭐 7분에서 8분 정도. 알겠죠? 이렇게 서열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내용이 대충 나오죠. 그쵸? 내용을 딱 보니까 어때? 전통적 철학자들의 생각과 퍼트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생각을 이제 서로 대조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도 많고, 그치? 사실상 이제 글의 구성 자체가 그 대조의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좀 문제를 푸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지문 지저분하게 쓰라고 했어요. 미추치고 네모치고 동그라미 표시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자, 그러면 첫 번째 철학자가 바로 누구다? 전통적 철학자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 인간이 대상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 라고 보았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전통적 철학자들의 생각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대상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대상의 의미는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언어의 의미가 인간의 의식에 내재된 생각과 느낌에 기반한다고 보는 관점을 무슨 관점? 바로 의미 내재주의라고 했고, 이 의미 내재주의는 누구의 생각이다? 전통적 철학자들의 생각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바로 뭐다? 대상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철학 지문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들이 참 많아요. 그지? 근데 이런 질문은 보통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를 통해서 역으로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 우리는 레몬에 대해 노란색의 둥근 열매, 신맛이 나는 과일과 같이 설명하는데 레몬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지시체, 그리고 지시체에 대한 인식을 기술한 설명을 기술구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바로 뭐다? 언어의 의미는 기술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의미를 안다는 것은 곧 기술구를 아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바로 전통적 철학자들이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한 내용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옆에다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전통적 철학자들은 어떤 주장? 바로 의미 내재주의를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전통적 철학자들은 의미 내재주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첫 번째, 그렇죠? 바로 인간이 대상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의미 내재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언어의 의미가 인간의 의식에 내재된 생각과 느낌에 기반한다 라고 보는 게 의미 내재주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다? 대상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이렇게 생긴 게 레몬이잖아. 레몬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죠? 그렇지? 좀 이상하게 그려진 것 같은데. 그렇지? 자, 요거를 우리가 지시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레몬이라고 하는 언어로서 지시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레몬에 대해서 이 글에 따르면 사람들은 뭐라고 인식한다? 바로 노랗고 둥근 열매, 그리고 또한 신맛이 나는 과일, 등등 이런 방식으로 이 의미를 인식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 여기서 사용된 이 노랗고 둥근 열매, 신맛이 나는 과일 같은 이러한 의미를 여기서는 바로 뭐라고 했다? 기술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인식들,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고 하는 낱말을 들으면 어때? 책상 하면 책을 올려놓고 공부할 수 있는 거, 그렇지? 딱딱하고 평평하게 만들어진 거,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책상이라고 하는 낱말의 의미를 구성한다라고 본다는 거고,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언어의 의미를 안다는 건 바로 그런 기술구를 안다라는 의미랑 똑같다라고 보는 게 바로 전통적 철학자들이 주장한 의미 내재주의의 입장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어떻게 이어진다? 그렇지, 반대로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다르게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데 이런 거 사용합니다. 알겠습니까? 혹은 그걸 사용하는데 완전히 반대의 내용일 때는 그러나 혹은 하지만 이런 말들을 쓰죠.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앞 내용과 뒤 내용이 대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분석 철학자 퍼트넘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등장하네요. 자, 기술구가 결정하는 의미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신맛이 나는 과일이나 아까 나왔던 레몬을 예를 들어봅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 거 좋아해요? 아니요. 너는? 딱 소스. 소스해요? 친구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레몬을 하나 통째로 깎아가지고 줬어. 알겠습니까? 근데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을 먹고, 맛있네 하잖아, 그치? 근데 또 반면에 신맛을 싫어하는 거는, 싫어, 너무 싫어, 먹기 싫어, 이런 걸 어떻게 먹어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시다라고 하는 말이는 우리가, 그쵸?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달라지는 거예요.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레몬이 안 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맛이 나는 과일이라는 기술구 자체가 의미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요.
그렇지,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언어의 의미로서 올바르다고 볼 수 있겠어, 없겠어? 그렇지,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미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그 기술구가 뭐다?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은 기술구로서 자격을 갖출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렇게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술구가 결정하는 의미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하면서 뭐라고 했다? 바로 의미는, 자 얘는 다르니까 물결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관점을 뭐라고 했다? 의미 외재주의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주장했다. 퍼트넘이 주장한 것은 바로 의미 외재주의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는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빼야 되겠지, 그치? 핵심은 의미 외재주의의 핵심은 뭐다?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거를 그 뭡니까? 증명하기 위해서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지구와 모든 것이 똑같다고 인식되는 쌍둥이 지구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멀티버스인가 봐요. 그렇죠? 그렇지? 자, 화학이 고도로 발전하기 전에 두 지구에는 모두 물이라고 부르는 무색 무취의 액체가 있어.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수영이나 목욕 등 동일한 용도로 물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은 동일하다. 즉, 기술구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화학식이 H2O인 지구의 물과 달리 쌍둥이 지구에서 물이라 불리는 대상은 화학식이 XYZ인 물질이라고 밝혀졌다면 물에 대해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술구는 동일할 수 있지만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지구에서는 물을 H2O로 인식하지만 다른 지구에서는 XYZ로 인식하다는 거야. 즉 물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건 다 똑같지만 뭡니까? 인식하는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에 같지 않다. 퍼트넘은 사고 실험을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 동일해도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줘서, 즉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의 핵심 의미는 바로 뭐다? 물결로 해야 되겠지. 자,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 동일해도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쌍둥이 지구 실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인간의 인식이 아닌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였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 철학자들과 퍼트넘의 생각이 반대가 되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대조 표시를 하나 해야 되겠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보여?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요거 좀 지우고 이어서 여러분은 밑에다 이어서 필기를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전통적 철학자들과 대비되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는 철학자 퍼트넘을 제시했죠. 그리고 이 퍼트넘이 주장한 것은 바로 의미 외재주의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의미 외재주의를 주장한 퍼트넘은 바로 뭐다? 기술구가 결정하는 의미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거를 근거로 바로 뭐다? 전통적 철학자들, 즉 의미 내재주의자들 를 비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를 통해서 퍼트넘은 의미 외재주의를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의미 외재주의는 바로 뭐다? 의미는 인간을 둘러싼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
결정이 된다. 결정됨이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요즘은 좀 안 배우는 것 같긴 하던데 중학교 1학년 교과 과정이 예전에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었어요. 바로 언어의 그 본질이라고 해서 언어의 6가지 성질이 있었거든요. 바로 첫 번째가 이제 언어의 그 뭡니까? 언어의 기호성, 그다음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역사성, 그다음에 언어의 창조성,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였더라? 창조성. 5가지인가? 방금 했었는데. 언어의 그 법칙, 규칙성 이렇게 6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한 3개 정도만 가리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알기로도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해서 언어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거지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예로서 언어마다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상 같은 경우는 우리는 책상이라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데스크라고 하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언어마다 그걸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게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퍼트넘의 주장은 사실 그런 언어의 자의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책상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라 생각하고 인식하고 사용하는 방식도 우리가 서양이나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부르는 말이 우리는 책상이라 하지만 미국은 데스크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의미 외재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뭐다? 바로 세 번째 바로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을 제시를 하게 되죠. 이것은 바로 뭐다?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하는 걸 보여주는 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통해서, 그치? 자, 바로 A와 B 두 지구가 존재하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두 지구에 동일하게 물이 존재를 하고 인식도 동일한 거야.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식할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씻는 거, 씻는데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마시는데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무색, 무취, 액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렇죠? 자, A, B 두 지구의 그렇죠? 물에 대한 기술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화학이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A라는 지구에서는 물을 H2O로 인식을 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B라는 지구에서는 물을 XYZ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구는 동일하더라도 대상에 대한 인식은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똑같이 우리가 이거를 책상으로 사용하고 책을 올려놓고 공부를 하지만 우리는 책상이라고 인식하는데 왜 영어에서는 데스크라고 인식하잖아. 그렇지? 이런 내용과 사실은 좀 비슷한 부분이라고 맥락적으로 비슷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즉 바로 뭐다?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 동일해도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렇지? 물이라고 하는 본질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바로 쌍둥이 사고 실험이 보여주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합시다.
퍼트넘은 한 단어의 의미는 관습적 사고가 아니라 요즘 독서 지문의 특징이죠. 맨날 무엇이 아니라를 함정으로 많이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관습적 사고가 아닌 그죠? 바로 뭐다? 한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단어가 지시하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제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봤다는 거죠. 자, 여기서 실제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대상 속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로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알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금속이 노랗고 반짝거리는 속성을 지닌다고 해도 실제적 본성이 금으로 밝혀져야 우리는 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노랗고 반짝거리는 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뭡니까 노쇠도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요즘은 뭐 도금도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가짜로 그냥 색깔만 그렇게 입혀놓은 것도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진짜 금도 있고. 그럼 이 중에서 무엇이 진짜 금인가는 누가 판단한다? 그렇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거. 우리가 금방 같은 데 보면은 막 돋보기 끼고 막 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이게 진짜 순금이라고 딱 확인을 해줘. 그때부터 비로소 얘가 진짜 금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뭐다? 본질적인 구조,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금의 이런 그 뭡니까? 입자에 대한 성질이나 이런 것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것을 통해서 알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금은 물, 금, 알루미늄과 같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인 자연종 명사를 근거로 의미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지는 실제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금의 실제적 본성을 잘 아는 감별사나 금의 원소를 밝힐 수 있는 과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의 안내에 의존한다. 즉, 금을 구별하는 일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일반인들은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퍼트넘은 이렇게 바로 뭐다? 언어 사용을 위해 언어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협업을 바로 뭐라고 했다?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네 번째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 퍼트넘에 있어서 바로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단어가 지시하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제적 본성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보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실제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대상 속에 숨겨진,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지? 속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이고, 이것은 과학의 발전에 의해 과학적 발견이 소리.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타가 심하지? 과학적 오늘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 발견을 통해 알려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언어적 노동 분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언어 사용을 위해 언어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협업을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전문가가 그렇죠? 가에 의해 그렇지?
단어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일반인 들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진 게 바로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러한 퍼트넘의 주장에 대해 다양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언어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달리 그의 주장은 대상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 의미를 차지를 했다는 점에서 언어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퍼트넘의 주장의 의의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언어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내 언어 속에 있는가, 외부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깊은 철학적인 논의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글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문제를 한번 나중에 오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한 것 중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과제 나눠줄게요.